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간호사입니다. 여기 채널에서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저에게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져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5살 때부터 이모의 손에 자랐어요. 엄마는 그 전에 돌아가셨고 아빠는 일하러 간다고 떠난 뒤로 연락이 끊겨서 이모가 저를 키워주신 거였어요. 이모는 저에게 친절한 편은 아니었어요. 본인을 위해서 옷을 사거나 화장품을 살 때는 해프다 싶을 정도로 아낌이 없었는데 저에게는 인색하기 그지 없었죠. 나중에 네 아빠가 찾으면 내가 네 아빠한테 너 키우느라 들어간 돈의 몇 배로 받아낼 거야. 너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네 아빠가 돈 못 갚으면 나중에 네가 갚아. 전부 받아낼 거다. 아, 지긋지긋해. 이모는 툭하면 저에게 들어간 돈을 아빠에게 몇 배로 받아내겠다는 말을 하곤 했어요. 그러고는 아빠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에게 돈을 받아내겠다고, 제가 나중에 돈을 벌면 다 내놓아야 한다는 말을 하곤 했었어요. 그리고 이사도 엄청 자주 다녔어요. 이모는 꼭 누군가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처럼 한 곳에 적응할 만하면 저를 데리고 이사를 하고 또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 제가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해서 친구를 사귈 수도 없었죠. 그런데다 이모는 저에게 너무 엄격해서 제가 마음 기댈 곳은 정말 없었어요. 또 물컵 엎었어?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내가 항상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야. 너 오늘 저녁 먹을 생각도 하지 마. 너 같은 애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 가뜩이나 귀찮아 죽겠는데 별짓을 다 해 진짜. 이모,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는 물컵 엎지르지 않을게요. 네 말을 어떻게 믿어? 너 어제도 학교 간다고 나가다가 내 신발 밟은 것도 아직 용서를 안 했는데 또 사고를 쳤잖아. 애가 왜 이렇게 사고만 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버려버리는 건데. 제가 물컵을 엎지르는 실수라도 하면 밥 한 끼 굶는 건 각오해야 했거든요. 체벌도 심했고요. 저는 어린 나이에도 이게 부당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어른이 된다면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까지 할 정도였어요. 선생님, 저 여기 먹는 거 사진 좀 찍어주시면 안 돼요? 제 얼굴도 나오게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래서 하루는 이모에게 체벌을 받은 이후로 학교 담임선생님에게 제 모습 좀 사진으로 찍어달라고 부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어머, 너 누가 이랬니? 어쩌다 이렇게 다친 거야? 선생님이 도와줄 일 없어? 괜찮아요. 그냥 넘어진 거예요. 사진만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제발 도와주세요. 담임선생님이 저를 도와주려고 하셨지만 이모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친절하게 가면을 잘 쓰는지 알았던 저는 담임선생님의 도움을 거절했어요. 담임선생님이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주신 걸 저는 고이 간직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철저했던 것 같아요. 저를 체벌하는데 거리낌이 없고 저에게 들어가는 적은 돈도 아까워하는 이모가 제 대학비를 대줄 리 없었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모는 저를 바로 내쫓았으니 대학 등록금 같은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너 이제 20이고 이 정도 키웠으면 내 할 일은 다 한 거야. 너도 이제 나가서 살아. 저 대학도 다녀야 하는데 학비랑 생활비는 제가 벌게요. 집에서 지내게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야, 너 언제까지 얹혀서 살라는 건데? 내가 미쳤다고 성인이 된 너를 데리고 살아야 하니? 저 지금 나가면 돈도 하나도 없고 살 곳도 없어요. 제발 몇 달만이라도 여기서 지내게 해주세요. 제가 돈 버는 대로 곧장 나갈게요. 잔말 말고 나가라. 네 얼굴 하루라도 더 보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몇 달을 어떻게 버텨? 저는 그대로 이모의 집에서 쫓겨났어요. 당장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었죠. 제가 찾아간 곳은 동네에서 제일 허름해 보이는 고시원이었어요. 이모는 저를 내쫓으면서 한 푼도 주지 않았죠. 저는 고시원을 찾아가서 일하면서 갚을 테니 제일 싼 방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시원 총무로 있으면서 방을 얻을 수 있었죠.
밤잠 줄여가며 알바를 한 덕에 저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학은 나오고 싶었거든요. 과외 알바도 하고 식당에서 서빙 알바도 하고 고시원에서 총무로 알바도 하고 그 외에도 주말이면 또 주말 알바를 다 해서 학비를 마련해서 생활비를 마련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죠. 장학금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간호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병동에서 근무하게 되었어요. 이제 막 일을 시작하면서 사명감도 있었고 잘하고 싶다는 욕심도 컸었죠. 처음 일을 해서 그런지 환자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서 처치를 해드렸어요. 모든 환자분들에게 신경을 썼지만 유독 마음이 가는 환자분이 한 분 있었어요. 중년의 남자 환자였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는지 1인실을 쓰는 분이었어요. 가끔 그분을 찾아오는 정장 입은 남자들이 몇 있기는 했지만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오는 경우는 없었어요. 하루 병실료가 10만 원이 넘는 1인실을 쓰고 있는데 가족들은 왜 없을까? 저는 그 환자분이 계속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수 선생님, 1인실 쓰는 환자요. 가족은 없어요? 면회 오는 자녀나 배우자도 없는 것 같아서요. 사업을 한다는 것 같은데 가족은 없나 봐. 좀 예민한 편이니까 잘 챙겨. 아플 때 옆에 가족도 없고 얼마나 서럽겠어. 신경 좀 잘 써줘. 수간호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조금 예민한 편이고 가족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간경화로 입원한 환자였는데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분이었죠. 저도 가족 없이 혼자라 그런지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족 한 명 찾아오지 않는 그분이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수간호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저는 그분을 더 잘 챙겨드렸어요. 오늘은 컨디션 좀 어떠세요? 날씨가 좋은데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불편한 데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아, 오늘 반찬은 좀 별로였죠. 아침 식사를 많이 남기신 것 같더라고요. 마침 창문을 좀 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항상 친절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점심은 남기지 않고 잘 먹을게요. 저는 그 환자에게 말도 좀 더 친절하게 말을 걸고 불편한 게 없는지 자주 여쭤봤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환자도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자주 하셨어요. 어제보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네요. 얼른 회복하셔서 퇴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침부터 환자의 상태가 많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게요. 오늘은 아침부터 몸도 가볍고 좀 움직이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다 간호사님이 잘 보살펴준 덕분인 것 같아요.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요. 환자분이 열심히 치료에 힘쓰신 덕분이죠. 치료 경과가 좋으니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거의 매일 누워만 있던 분이 아침부터 책도 읽고 컨디션이 좋아 보였죠. 피부색도 누렇기만 했는데 그날은 조금 혈색도 돌아와 보였고요. 제가 바이탈 체크를 하는데 환자가 제 손등에 난 점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갑자기 손등을 너무 빤히 쳐다봐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진 않았어요. 제 손등에 있는 점이 물방울 모양이라 조금 특이하긴 했거든요. 신기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죠. 제가 바이탈 체크를 끝내고 병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 환자분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손등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뭐 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잠깐이면 됩니다. 네? 제 손등이요? 제 손등은 왜 보시려는 건데요? 제 손등에 뭐가 묻었나요? 손등에 점이 있던데 그것 좀 보려고 해요. 잠깐만 확인하면 되니까 좀 보여줘요. 별로 어려운 부탁도 아니길래 환자에게 손등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병실 밖에서 수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찾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환자분,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서요. 나중에요. 나중에. 저는 곧바로 수간호사 선생님께 다가갔죠.
그리고 환자가 손등을 보여달라고 했던 말은 잊고 있었어요. 다음 날 또 그 환자분의 바이탈을 체크하려고 1인실에 들어갔는데 환자가 또 손등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손등 좀 보여줘요. 나 어제부터 머리가 복잡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손등 좀 확인해 봐야겠어요. 환자는 조바심이 나서 저를 보자마자 손등부터 보여달라고 떼를 쓰더라고요. 손등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대체 무슨 일로 손등을 보려고 하시는 건데요? 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뜬금없는 질문에 알겠다고 했는데 그 환자가 다짜고짜 제 손목을 붙잡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냥 본다고만 하셨잖아요. 왜 손목을 잡고 그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저는 당황해서 손을 빼려고 했죠. 그런데 환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손목을 붙잡고 손등에 난 점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자기 손등에 있는 점도 같이 확인을 하더라고요. 맞네. 내가 생각한 게 맞아.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찾을 때는 보이지도 않더니. 한참을 점을 보던 환자는 제 손을 놓아주더니 울 것 같은 얼굴로 중얼거리더라고요. 환자분, 왜 그러세요? 무슨 상황인지 얘기 좀 해보세요. 제 손등에 점이 뭐가 어떻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궁금해져서 환자에게 물었더니 환자가 자기 손등을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에는 제 손등에 있는 점과 똑같은 물방울 모양의 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요? 점이 똑같아서 신기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손등에 점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사실 저도 환자의 손등에 점이 제 손등에 있는 점과 똑같은 모양이라 신기하긴 했지만 그게 특별하다는 생각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건 점이 아니라 문신이에요. 간호사님 손등에 있는 건 점이 아니라 내가 만년필로 찍은 거라고요. 그리고 제 손등에 있는 점도 점이 아니라 문신이에요. 이것도 제가 직접 만년필로 찍은 거고요. 아니, 제 손등에 있는 점이 어떻게 환자분이 찍은 거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이거 어릴 때부터 있던 점이에요. 저에게 딸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제가 멀리 가기 전에 딸의 손등에 만년필로 물방울 모양 점을 찍어 문신처럼 만들어 놓았어요. 그 애가 자라도 내가 알아볼 수 있게요. 그리고 제 손등에도 그 모양이랑 똑같은 점을 찍었고요. 점을 그냥 찍으면 티가 나지 않으니까 일부러 물방울 무늬로 찍은 거예요. 나 젊었을 때 내 마누라 죽고 우리 딸을 제 이모에게 맡기고 제가 멀리 떠났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 환자분이 제 아버지라는 걸 딱 깨달았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떠나는 바람에 이모 손에 자란 제 사연과 똑같은 얘기였으니까요. 네 이름이 상은이 맞지? 아빠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아무리 널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더니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나니? 환자분이 아니 아빠가 제 이름을 부르시는데 저는 가만히 있다가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아빠 맞아요? 근데 왜 나 버리고 갔어요? 내가 아빠 떠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아빠는 살아있었잖아요. 근데 왜 나를 이모한테 버리고 사라진 거예요? 나 아빠 다시 만나면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았어요. 아빠 원망한다고, 아빠 때문에 내 어린 시절이 어둡고 힘들었다고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전부 아빠 때문이야. 저는 아빠를 다시 만난 반가움보다 원망하는 마음부터 들더라고요. 이렇게 비싼 1인실에 입원할 정도면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딸 생각은 안 했는지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는지 원망했죠. 미안하다. 내가 널 그렇게 두고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아직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후회 막 심해. 나중에 정신을 찾고 널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수소문을 해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 너무 늦게 널 알아봐서 아빠가 너무 미안해. 실은 네 엄마 죽고 나도 사라지려고 했어. 그래서 너를 네 이모에게 맡기고 그냥 떠난 거였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었어. 근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살았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너를 다시 만나게 된 거야. 난 이제 소원이 없어. 널 찾아서 이제는 두려운 것도 없고 더 바라는 것도 없어. 이렇게 나타나줘서 고마울 뿐이야. 얘기 좀 해봐.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너 혼자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네 이모가 너 맡아서 키운 거 아니었어? 이모가 절 키웠죠. 이모랑 살면서 구박도 많이 받았고 혼나기도 많이 혼났어요.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나는 이모가 싫고 무서운데 아빠가 절 이모에게 버린 덕에 어린 시절 내내 괴로웠어요. 네 이모가 널 때렸어? 아니, 널 왜 혼내? 엄마 잃고 불쌍한 너를 왜 혼내? 물 엎질렀다고 밥 안 주고 이모 신발 모르고 밟았다고 때리고 숱한 이유로 혼나고 맞았어요. 내가 이 인간을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네 이모 지금 어디 있냐? 당장 그 인간 좀 봐야겠다. 내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아빠는 이모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모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나 키우느라 들어간 돈 아빠한테 몇 배로 받아내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아빠 나타난 거 알면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칠 거예요. 이모는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에요. 그럴 리가. 네 엄마 죽고 네 엄마 보험금을 네 이모가 다 가져갔는데 난 그때 싸울 힘도 없어서 그냥 그 돈 다 줘버렸어. 대신 너 잘 키워달라고 부탁도 했고 난 내가 가진 돈까지도 다 털어서 네 이모한테 줬어. 너만 잘 키워달라고 다른 건 바라지도 않는다고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너를 그렇게 구박했단 말이야?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빠가 날 위해서 전 재산을 털어 이모에게 줬다는 말을 듣는데 아빠도 불쌍하고 이모는 원망스럽고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 복합된 감정이 마구 솟더라고요. 정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 이모 때문에 살기 싫었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대학도 내 힘으로 겨우 다녔어요. 이모가 나를 눈의 가시처럼 여겨서 나 20살 되자마자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한 푼도 없이 쫓겨나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알바하면서 살았다고요. 아빠는 제 얘기를 듣고 한참을 우셨어요. 계속 저를 보고 불쌍하다고 미안하다고 우는데 저도 같이 울었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날 집에 고이 모셔두었던 사진 여러 장을 챙겨서 아빠에게 가져갔어요. 어릴 때 찍어놓은 사진이었는데 언젠가 어른이 되면 이모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혼난 다음에 몸에 난 멍을 찍어둔 사진이었죠. 여기 이렇게 시퍼렇게 멍든 게 너야? 너를 이렇게 만든 게 네 이모고? 아빠가 손까지 덜덜 떨면서 묻더라고요. 저도 같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어린이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지? 그래도 자기 언니의 딸인데 자기 조카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하지? 내가 인연 절대 가만 안 둬. 절대 용서 못해. 내가 지금 당장 그 집 찾아가야겠다. 나랑 같이 가요. 아빠만큼이나 나도 그 여자한테 할 말 많았으니까. 나도 꼭 같이 가요. 그 전에 아빠는 건강부터 빨리 회복해요. 지금 이 상태로는 한동안 퇴원 못하니까 밥도 남기지 말고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의료진 말도 잘 들어요. 아무리 화가 나고 따지고 싶어도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 내가 네 말이라면 뭐든 다 들을게. 내가 빨리 몸 회복해서 너 억울한 거 아빠가 다 풀어줄게. 아빠 꼭 건강 회복할 거니까 기다려줘. 아빠가 회복해서 퇴원을 하는 날 이모네 집으로 향했어요. 아빠는 잠시만 기다리라고 데려올 사람들이 있다고 하길래 저 먼저 이모네 집으로 들어갔죠. 연락 딱 끊고 살더니 네가 여기는 웬일이냐? 키워준 거 감사해서 돈으로 갚으려고 왔냐? 한두 푼이 아닌데 돈을 많이 모아놨어? 이모는 저를 보자마자 돈 얘기부터 꺼내더라고요. 그 인성은 변한 게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직도 여기 살고 계셔서 정말 다행이네요. 어릴 때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서 이번에도 이사 가서 혹시나 못 찾을까봐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요. 어릴 때 우리 아빠 피해서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닌 거죠?
우리 아빠가 찾아와서 나도 데려가고 우리 엄마 보험금 다시 달라고 할까 봐? 그 덕에 내가 우리 아빠를 얼마나 늦게 만났는지 알아요? 이모가 뭔데 부녀 사이를 떼어놔. 그러고도 이모라고 할 수 있어?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은 어떻고 힘없는 어린애 구박하고 때리고 굶기면서 당신 실실 웃었잖아. 당신은 인간이 아니라 악마야. 우리 엄마 보험금 받은 거, 우리 아빠한테 돈 받은 거 다 내놔. 네가 보험금 얘기를 어떻게 알지? 그 얘기는 어디서 들은 거야? 누가 너한테 그 얘기를 하던? 너 정말 네 아빠 만난 거야? 어? 넌 키워준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잔말 말고 우리 엄마 보험금 다 내놓으라고. 키워준 은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키우면서 내내 괴롭혔잖아. 살고 싶지도 않게 만들었잖아. 당신이 한 짓 생각하면 나한테 키워준 은혜라는 말은 입에도 올리면 안 되지. 당신이 내 이모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 저는 이모를 찾아가서 우리 엄마 보험금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렇게 무섭기만 하던 이모가 늙고 겁에 질린 모습을 하고 있으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는데 아빠가 정장 입은 남자들과 이모의 집으로 쳐들어오더라고요. 열댓 명은 되어 보이는 남자들과 아빠가 같이 나타나니까 이모는 잔뜩 겁을 집어먹고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빠는 몹시 화난 얼굴로 이모를 노려보았어요. 너는 진짜 나쁜 년이야. 내가 우리 상은이 잘 키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애를 멍들게 해? 대체 어린애가 뭘 잘못했다고 그랬어? 네가 이러고도 두 다리 뻗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네가 한 짓 언젠간 너에게 다 돌아갈 거라는 걸 몰랐어? 너는 그런 짓을 하고도 무섭지 않던? 아빠가 이모의 얼굴에다가 제가 다쳐서 찍어놓은 사진을 집어던졌어요. 네가 저지른 짓 전부 경찰에 신고해서 죗값 받게 할 거야. 내가 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벌 다 받게 할 거야. 내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너 꼭 벌 받게 해줄 거라고. 아빠가 분노로 몸을 부들부들 떨었죠. 형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나도 혼자서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근데 나 상은이 정말로 미워한 건 아니었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상은이 얼마나 예뻐했는지. 가끔 혼낸 건데 그때 내가 힘 조절이 잘 안 됐나 봐요. 형부, 죄송해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이모는 아빠의 말에 놀라서 곧바로 무릎부터 꿇더라고요. 그러고는 잘못했다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빌더라고요. 이모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추하더라고요. 그러고도 부족했는지 제 바짓가랑이도 붙잡더라고요. 저는 발로 차서 이모를 떼어냈어요. 상은아, 이모가 미안해. 그래도 이모가 너한테 잘해준 적도 많잖아. 이모도 힘들게 살았어. 지금 빚도 많고 나 불쌍한 사람이야. 네가 네 아빠한테 얘기 좀 잘해서 나 좀 봐줘라. 그래도 우리는 같이 산 정이 있잖아. 내가 널 진짜 딸처럼 생각하고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나 진짜로 너 사랑했다. 상은아, 제발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나 지금 빚도 있는데 경찰 조사까지 받으면 내 인생 완전히 망하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그 오래된 사진으로는 나 처벌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괜히 힘 빼지 말고 네가 용서만 해주면 되잖아. 넌 이모가 그렇게 망가지는 게 좋아? 네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잖아. 이모가 눈물 콧물까지 쏟으며 울고불고 저를 붙잡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 오래된 사진으로 이모를 신고해봐야 적절한 처벌받기 어렵다는 걸요. 그래서 이걸로 겁밖에 줄 수 없다는 건 알았죠.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제가 이모를 용서할 수는 없는 거였죠. 이모가 아무리 저에게 애원하고 잘못을 빌어도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망친 이모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죠. 저는 이모의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서 벽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저의 분노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죠. 아빠도 이모도 너무 놀라서 저를 그냥 바라만 보더라고요. 이모는 부서지는 자신의 물건들을 보면서 계속 울었고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울었어요. 상은아, 화 좀 풀렸어? 이제 이모 용서해 줄 수 있어? 이모는 지금 돈이 없어서 너에게 네 엄마 보험금도 줄 수 없고
네 아빠가 나한테 준 돈도 돌려줄 수 없어. 그리고 나 정말로 경찰 조사까지 받는 건 안 돼. 나 그럼 정말로 일도 못하고 이대로 인생 쫑나는 거야. 제발 나 좀 용서해줘. 네가 내 살림들도 다 때려 부쉈잖아. 이 정도면 너도 속 시원하지? 이모는 제가 조금 진정이 된 것 같으니까 저에게 다가와서 손까지 비비면서 빌더라고요. 파리 같은 이모, 기생충 같은 이모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있는 힘껏 이모의 뺨을 때렸죠. 그렇게 3대 정도는 때린 것 같아요. 아빠도 아빠와 같이 온 남자들도 저를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모가 반격을 하면 그걸 제지할 생각으로 보였죠. 그런 분위기를 이모도 눈치를 챘는지 그냥 맞기만 하더라고요. 상은아, 왜 그래? 왜 갑자기 이모를 이렇게 때리고 그래? 너 이러려고 온 거였어? 이모가 자기 뺨을 어루만지며 겁에 잔뜩 질린 얼굴로 묻더라고요. 이게 아파? 겨우 이 정도로 아파? 나는 더 어리고 더 약할 때 그것보다 더한 체벌도 받았어. 당신은 겨우 이 정도로 아파하면 안 되지. 난 겨우 3대로 끝냈지만 당신은 수년에 걸쳐서 나한테 더한 짓도 했잖아. 그 말에 아빠가 가슴 아파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이제 인연 끝이야. 정말로 다시는 찾아올 일 없을 거야. 어차피 당신 인생은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망한 것 같으니까 이제 알아서 잘 해결해봐. 보나마나 해결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시궁창 같은 인생 살아. 저는 그 말만 남기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아빠와 남자들도 저를 따라 밖으로 나왔죠. 이모의 집안에서는 통곡 소리가 들렸지만 이젠 저와 상관없는 사람이라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말 이걸로 됐어? 아빠는 변호사 선임해서 제대로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이제는 저 여자에 대해서 신경도 쓰기 싫어요. 난 빨리 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저 여자에 대해 신경 쓰는 시간도 아까워요. 그래, 네 마음도 이해한다. 아빠 집 넓은데 같이 지내는 건 어떻겠니? 아빠 집에 방도 많고 못 본 생활만큼 더 자주 보고 싶어서 그래. 저는 그날 짐을 싸서 아빠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강남의 평수가 넓은 아파트에 아빠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아빠는 사업을 했는데 그게 잘 풀려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이 잘 되자마자 저를 데려오겠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이사를 다니며 아빠를 피한 이모 때문에 저를 찾을 수 없었던 거였죠. 이제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아빠와 저는 같이 살고 있어요. 아빠랑 지내는 게 불편하면 너 혼자 살 집 좋은 데로 구해줄 수도 있어. 아빠가 너랑 같이 사는 것도 좋지만 네가 불편할까 봐 걱정도 돼서 그래. 아빠는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 편하게 말해. 아빠가 다 해줄게. 난 지금처럼 아빠랑 지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떨어져 살았던 날들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지금은 집에 오면 아빠가 기다리고 있는 게 기쁘고 좋아요. 아빠는 혹시나 제가 아빠와 사는 걸 불편하게 생각할까 봐 좋은 집을 구해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저는 아빠와 살겠다고 했어요. 너무 어릴 때고 성인이 되어서 다시 만난 아빠와 산다는 게 어색하고 불편한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아빠가 있다는 기쁨에 비할 수는 없었죠. 아빠가 이거 되게 유명한 식당에서 사온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데라고 해서 아빠가 사왔어. 한번 먹어봐. 넉넉히 사왔으니까 많이 먹어.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아빠가 다 사줄게. 아빠는 매일 좋은 음식을 저를 위해 사주셨어요. 죄다 비싸서 저는 구경도 못 해본 음식들이었죠. 아빠는 그동안 저에게 못 해준 걸 다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기 카드 줄 테니까 오늘은 백화점 가서 사고 싶은 거 다 사. 돈 생각하지 말고 다 사. 아빠 부자인 거 알지? 부자 아빠를 둔 딸은 이 정도는 막 써도 되는 거야. 아빠는 카드도 주면서 사고 싶은 걸 마음껏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함부로 쓰겠어요. 제가 카드를 받고도 아무것도 쓰지는 않으니 아빠가 가방이며 신발이며 제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잔뜩 사오시더라고요. 자, 이건 아빠가 너한테 주는 선물. 카드 쓰는 거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현금도 좀 뽑아왔어. 너 쓰고 싶은데 써. 마음껏 써줘야 아빠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
갑자기 돈이 생기고 물건이 생기니까 너무 얼떨떨해서 못 쓰겠어요. 그리고 딱히 갖고 싶은 것도 없고요. 전 그냥 아빠를 다시 찾은 것만으로도 좋으니까 이런 선물 안 주셔도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은 거. 행복을 너무 즐기면 꼭 나쁜 일이 생겨버리게 될까봐 무서워서 저는 아빠가 주는 돈도 카드도 잘 못 쓰겠더라고요. 네가 진작에 누렸어야 했던 것들이야.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써. 아빠는 전부터 너한테 이런 거 얼마나 해주고 싶었는지 알아? 아빠는 나중에 너 만나면 이것저것 해주고 싶어서 돈 번 거야. 이제 딸을 찾았는데 딸이 이 돈을 안 써주면 아빠가 번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조금씩 아빠가 사주는 선물도 받기 시작하고 아빠랑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아빠가 주는 용돈도 감사히 여기면서 쓰게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아빠와 함께 살면서 간호사로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죠. 하루는 나이트 근무를 하고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빠가 그 모습을 속상해하며 보시더라고요. 괜찮아? 환자들 돌보다가 네가 병나는 거 아니야? 너 안 그래도 너무 말랐는데 쓰러질까 봐 걱정이다. 간호사 일은 적성에 맞아? 간호사들 원래 다 이래요. 그래도 저는 제 힘으로 직장 얻은 게 얼마나 뿌듯한데요. 적성에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제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휴, 간호사 일 힘든 건 알고 있었지만 너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니까 아빠는 마음이 너무 무겁다. 에이, 걱정하지 마세요. 학생 때는 이것보다 더 힘들게 돈 벌었는데 이 정도면 좋은 거죠. 전 지금도 아주 만족해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저 좀 쉴게요. 제가 집에 들어가서 기절한 듯 잠들었다가 깨어났더니 아빠가 조용히 할 얘기가 있다고 부르시더라고요. 아빠랑 얘기 좀 잠깐 하자. 아빠가 오래 생각해보고 하는 얘기니까 너도 진지하게 들어줬으면 좋겠다. 아빠가 하고 있는 사업 네가 물려받는 거 어떻겠니? 저는 그냥 평범한 간호사인데 갑자기 사업을 물려받으라고 하니까 너무 얼떨떨해요.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도 없고요. 제가 어떻게 사업을 해요.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라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다 생각이 있어. 대학원 가서 경영학 배우고 공부 끝나면 아빠 밑에서 차근차근 일 배우면 돼. 너 알바도 많이 해보고 혼자 생활비도 벌어봤다며. 너 정도 생활력이면 아빠가 하는 사업 충분히 잘 배울 수 있을 거야. 아빠도 네가 같이 일해주면 든든할 것 같아. 난 이제 나이도 있고 누군가 내 사업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아빠가 그렇게 저를 믿어주시는 건 감사해요. 하지만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지금은 뭐라 대답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며칠을 생각한 끝에 저는 아빠의 제안대로 하기로 했죠. 간호사 일은 그만두고 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빠 덕에 학비 걱정 없이 대학원을 등록했죠. 경영학을 배우는데 의외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대학원 공부 마치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 받는 걸로 하자. 아빠가 너 엄격하게 가르칠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해. 저도 각오 단단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공부도 재미있고 앞으로 일하게 될 것도 기대가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다행이다. 아빠는 네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까 너무 든든하다. 제가 대학원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에 아빠도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저를 아빠 회사에 입사시키고 싶어 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오래 떨어져 살았던 아빠랑 같이 살면서 돈 걱정 없이 공부만 하면서 지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게 마음 편히 지내본 게 처음이라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얼떨떨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죠. 정말 반갑지 않은 전화였어요. 제가 번호를 바꾸지 않아서 이모가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우리 상은이 잘 지내니? 이모가 자주 전화하고 싶었는데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이제야 연락했어. 우리 연 끊고 살자고 했는데 왜 전화했어요? 나 생각 없이 전화 받았다가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네요. 내가 이런 부탁하는 거 염치 없는 거 알지만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내가 빚쟁이들한테 쫓기게 되었는데 일도 못하게 하고 자꾸 협박을 당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너한테 연락했어.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까지 연락을 했겠어. 너희 아빠가 사업도 크게 하고 있다며. 내가 너희 아빠한테 전화를 하려다가 그보단 같이 산정이 있는 너한테 전화를 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 글쎄, 기가 막히게도 이모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당신이 사람이면 나한테 전화를 하지 말았어야지.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무리 힘들어도 나한테 연락해서 돈 빌려달라는 말이 나와?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미안하다. 내가 다 사죄할게. 너한테 저지른 잘못 전부 사죄할게. 나 언니 있는 납골당에 가서 잘못했다고도 빌었어.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내가 내 죽을 죄를 지었다. 네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나 무릎 꿇고 빌 수도 있어. 정말이야. 이모가 저에게 쩔쩔 매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모가 반성했다는 말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휴대폰 번호부터 바꿨어요. 이제는 이모가 저를 찾을 수 없게요. 이모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 저는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이모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고 저에게 놓인 새 인생을 사는 데 집중할 거예요. 비록 어린 시절은 이모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제는 아빠도 찾았고 아빠가 저의 공부를 지원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아빠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경영 수업을 받는 것에만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 더는 제 관심과 시간을 이모에게 쏟지 않을 거예요. 이모에게 하려던 복수는 저 대신 누군가 대신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나서서 복수를 하지 않았어도 벌 받을 사람은 결국엔 다 벌 받는구나 느꼈어요.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다 벌 받게 돼 있더라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